여러분 반갑습니다. 신한수입니다. 11강이군요. 우리 소설 두 작품이 나왔습니다. 3대하고요. 그리고 눈길이 있고요. 교재를 잠깐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시면 수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극장르 맹진사댁 경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11강에서는요. 맹진사댁 경사까지 현대문학을 모두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 염상섭의 3대부터 내용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보죠. 글의 배경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예요. 봉건적 가치관과 근대적 가치관이 혼재되어 서로 대입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 사건에서 봉건적 가치관은 누구예요? 이 조이관이죠. 그리고 근대적 가치관은 누굽니까? 상훈이, 그리고 덕기. 자본주의 체제로 사회가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조금 자세하게 알아둬야 될 것은 상훈이는 과도기적 지식인이죠? 요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본주의 체제로 사회가 편입되고 있고요. 돈을 둘러싸고 인물들 간의 갈등이 신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가족 간의 이 갈등과 몰락의 핵심에는요. 돈이죠. 돈. 우더름께 이를 갖춘 유교적 관습이 남아있고요. 봉건제의 계급 질서는 무너졌지만 여전히 신문제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동보소를 자, 전 근대적 사회제도가 남아있고요. 축첩대에도 지식인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이념이 사회에 퍼져 있으며 사회주의자들이 활동이 활발했다라는 거. 병화죠? 자, 특징. 각 세대를 대표하는 전형적인 인물. 그래서 조이관, 조상훈, 조덕기 3대. 작가의 객관적인 서술과 사실적인 문체가 돋보이고요. 인물의 내면 심리를 섬세하게 드러내고 있고요. 서울 중산층의 언어를 고사하여 작품에 현실감을 부여하고 있고요. 30년대 중산층의 삶의 모습과 세대 간의 갈등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되고 있고요. 본문적으로 등장인물의 목소리를 빌려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이관의 입장에서 서술하는 부분, 덕기의 입장에서 서술하는 부분, 그리고 상훈이 입장에서 서술하는 부분 이렇게 나누어져 혼재되어 서술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줄거리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인물의 성격을 보도록 할게요. 조이관, 일대 구시대의 전형적인 인물이죠.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봉건적인 사고방식의 소유자이고요. 그러나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근대화 과정에서 잘못 형성된 왜곡된 가치관 때문이라는 거. 그래서 과거에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죠. 상훈이 엘리트 지식인입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세계관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무분별하게 외래 세상에 매몰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상훈이는 진정으로 어떤 이 신세대적인 또는 근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진실성 있는 지식인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상훈이. 자, 타락한 생활을 하게 된 것이다. 즉 그는 이상과 생활이 괴리된 과도기형 인물이라는 거. 요게 여러분들 상훈이의 핵심적인 인물 성격인 거. 덕기는 부르주아 가정에서 자란 인물로 사회주의 사상에 심정적으로 동조는 하지만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못하는 인물. 그래서 덕기가 부르주아 가정에서 자라난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난 인물이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병화는 프롤레타리아죠. 네. 자, 그래서 병화가 덕기네 집에 놀러 오면 덕기에게 담배를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조이관 일대 9세대 유교적, 수구적, 보수적 인물이고요. 상훈이 개화기 세대 기독교적, 그리고 이중적, 과도기적 인물형이고요. 덕기는 식민지 세대, 그리고 중도적, 절충적, 신세대형 인물이는. 그러니까 이 세대 인물의 그런 어떤 이 성격은 이런 식으로 진보되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 인물들 간의 갈등의 구조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조이관과 조상훈의 갈등 사이에서 조덕기가 어떻게 절충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 요게 여러분들 좀 더 이제 다른 부분인 것이죠. 자, 인물들 간의 갈등 양상, 내부 갈등, 돈을 둘러싼 가족 간의 갈등, 그리고 사회의 갈등, 사상을 중심으로 병화를 중심으로 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 부르주아와 그리고 프롤레타리아의 갈등. 자, 개인과 개인의 갈등, 덕기와 병화를 중심으로 서로 비꼬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 덕기, 부르주아, 그리고 병화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때문에 생기는 어떤 계급적 차이, 갈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정도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참 요것을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일제강점기하의 사회질서 전체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텍스트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본문 좀 보도록 할게요. 일대, 조이간, 그리고 조상훈, 조석기 전부 다 설명한 부분들입니다. 따로 읽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좀 보세요. 본문 볼게요. 대주주인 조부 조이간은 양반 행사를 하기 위해서 족보를 사들인다라는 거. 네, 그 조이간의 성격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구절이죠. 상훈이는 신문물을 받아들였으나 이중생활에 빠져서 재산을 타락하는 과도기적 인물이고요. 타락한 인물이죠. 비도덕적인 인물이죠. 아들 덕기는 선량한 인간성의 소유자이지만 조부와 아버지 보조리 속에서 재산을 지켜나가는 일에 한정되어 적극성을 잃고 우유부단한 인간으로 그려진다. 신세대 인물형 그리고 갈등을 중심으로 봤을 때 어떤 인물? 절충적 인물이라는 거. 이 정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추악한 욕망을 드러내는 행동. 네, 유서를 변조를 하고요. 그리고 조이간을 독살하죠. 그리고 금고를 훔쳐 달아나고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 이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뭐 특별하게 볼 건 없을 것 같고요. 다음 질문 보도록 할게요. 자, 경애. 네. 사회주의 운동에 이제 가담하게 되죠. 병과 함께. 그를 뒤에서 도우며 과거에 묶이지 않고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애쓰고요. 병화와 자주 만나는 사이에 애정을 느끼게 되고요. 자, 그래서 장훈 일파들의 오해를 사게 돼서 테러를 당하기도 하고요. 뭐 사회주의 운동가 사이에 갈등이 또 드러나기도 하고요. 뭐 이 정도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장면은 특별하게 중요한 거 없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 부분도요 특별하게 중요한 장면 없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당 조상훈의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대한 조이간의 불명이 단적으로 드시는 부분. 너 여기 어째 왔니? 예배당 안 가는 날이니? 네. 조이관 이 조상에 대한 제사 그리고 뭐 대동보서를 사들인다라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유교적인 봉건적인 전근대적인 가치관의 소유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기독교 신자예요. 조상훈은. 너 어찌 하니? 오늘 예배당 안 가는 날이니? 자, 기독교 신앙과 전통 사상 사이의 갈등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상훈이에 대한 반감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자, 두 번째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가거라. 여기는 너 올 때가 아니야. 이 자식아. 나이 50줄에 든 놈이 젊은 것들 앞에서 철딱서니 없이 무엇이 어쩌고 어째? 조상을 꾸었어. 여러분, 이 조상을 꾸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조금 전에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대동보서를 사죠. 족보를 사들여요. 그래서 자기네 조상이 아니라 꾸어온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이제 발끈한 조이관이에요. 조상은 자기네 자손만 도와 배지 못한 자식. 네, 대사를 통해서 조이간의 못마땅한 심리가 간접적으로 드러나고 있죠. 대사와 행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영감은 금시로 숨이 넘어가려는 사람처럼 헐떡거리며 벌건 목에 푸른 힘줄이 벌렁거린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조이관, 영감의 흥분한 심리 상태가 무엇을 통해서 그의 어떤 행위 또는 외모를 통해서 어떻게? 직접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시대적 배경 잠깐 여러분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봉건적 가치관 그리고 개화 사상이 충돌하고 있는 그런 과도기적 시대였다라는 거, 돈이 중요시되는 그런 사회였다라는 거, 요 정도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젊은 애들이 주책 없는 소리를 하더라도 꾸짖고 가르쳐야 할 것이 되려 철부지만도 못한 소리를 텅텅하니 이게 집안이라고 되려고 이러는 거란 말이냐? 안 되려고 이러는 말이냐? 그래서 조상훈에게 이제 계속 그 문제로 대성보수 문제에 꾸어온 조상 화를 내고 있는 조이간의 모습이 드러나 있는 대목이죠.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즈마에서 나만 죽어봐라. 네. 오른손에 든 장죽을 격검대 모양으로 들었다 놨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격검대가 뭡니까? 격검대가 검도에서 여러분들 대련할 때 쓰는 칼을 격검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칼을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하듯이 굉장히 화가 난 모습이죠. 여러분들, 화가 난 모습을 어떻게 보여줬어요? 인물의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간접적으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음 질문 보도록 할게요. 자, 편집자적 논평. 아까 여러분들 서술상 특징에서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긴 하지만 특정 인물의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다고 했죠.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드러난 거예요. 조금 전에 여러분들 본문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이간의 심리. 대동보서의 돈 걱정. 그러니까 대동보서를 사는데 여차수차해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 그러니까 그 대동보서를 사오는 집안에 대한 그런
입막음부터 시작해서 뭐 자질구레한 여태까지 정말 이러한 생산성 없는 일에는 써본 적이 없는 그런 어떤 큰 금액을 썼죠. 조의관이. 그리고 조상훈이 반대를 해요. 이걸 자기도 배가 아파 죽겠는데 상훈이 먼저 반대. 그래서 어떻게? 더욱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상훈이가 괘씸죄에 찍힌 것이죠. 그래서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이 부분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거. 바로 그러면 이 부분입니다. 4,000원 돈이나 드는 줄 모르게 그때 당시엔 굉장히 큰 금액이었었나 봐요. 돈 쓸 걱정을 하는 판에 애써 해놓은 일에 대해서 자식부터라도 그따위 소리를 하는 것이 귀에 들어오니 이래저래 화가 더 났다. 그래서 못마땅한 자식이었다. 원래. 그 사람들 괘씸죄가 오늘은 친기라 제사 반대고 제사 반대고는 여러분 누굽니까? 예배당은간이 상훈이를 말하는 것이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거리가 좋아서 그러니까 꼬투리를 잡았다는 이야기죠. 야단이 호되게 된 것이다. 여러분들 이거 누구의 입장에서 서술한 거예요? 조의관의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는 것이죠. 요 내용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문 설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훈의 말하기 태도가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상훈이의 심리가 들어가는 부분, 겉으로는 상훈의 편을 드는 척하고 속으로는 고소하다고 여기는 거. 창훈이.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죠?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그래서 때리는 시어머니는 조의관, 그리고 말리는 시누이는 조창훈. 누구의 입장에서? 상훈이의 입장에서. 상훈이의 심리 자신을 두둔하는 치 않은 창훈이 못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자, 아니 잘못 듣다니 내가 일용증이 있단 말인가? 네, 그만해두세요. 상훈군도 달래 그렇게 했으니까. 이 부분 창훈이가 두둔하는 부분. 꿈쩍하면 돈이니까 그것을 걱정해서 그러는 것이죠. 진정한 그렇던 심리가 아니죠. 창훈이 이렇게도 변명해 주었다. 그러나 상훈이로서는 때리는 사람보다 말리는 사람이 더 미웠다. 요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다음 작품 이청준의 눈길 보도록 할게요. 네, 대화를 통해서 사건을 전개하고 있고요.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서 인물이 정서와 심리를 감촉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객관적 상관물 여러분들 그 뒤에 이제 드러나겠지만 주인공이 이제 그 어머니가 있는 이 시골집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불편하죠? 왜? 묵은 빈문서가 나올 것 같아서.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정서를 드러내는 소재들. 자,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비유 사용, 아들에 대한 그리움, 발자국. 네, 같이 걸어온 발자국. 그리고 산비둘기가 날아가도 나무만 보아도 자식이 그리워지는 어머니의 모습. 이게 빚이죠? 비밀이 조금씩 드러나는 수법을 누가 유도하고 있습니까? 아내가. 네. 자, 전체 줄거리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인물의 성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물질적인 것으로만 이해하며 자식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 노인에 매정하게 대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하나 첨언을 하자고 하면 묵은 빈문서가 드러날까봐 노심초사하죠. 그리고 나중엔 결국엔 깨닫기도 하죠. 눈물을 흘리면서. 집안을 지키지 못한 것과 자식에게 부모 노릇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고 나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 하죠. 지분 개량, 집 개축을 하려는 의도도 사실 뭐 본인을 위한 것은 아니었었던 것이죠. 결국에는. 자, 아내, 나와 노인 사이의 중재자로 노인에게 매정하게 대하는 남편의 태도에 불만을 가지고 있고요. 노인에 대한 연민을 느끼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감추어진 어떤 내막, 사건의 내막을 들추어내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인 거예요.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물이나 배경에 대한 소개 없이 인물의 갑작스러운 말로 이야기를 시작하여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한다는 거. 내일 아침 올라가야겠어요. 불편한 거죠. 아내가 동시에 밥숟가락을 멈추며 아내는 나의 심리적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고요. 그리고 나에게 불만을 표출하고 있고요. 반대로 어머니에게는 시어머니죠. 연민의 정성을 느끼고 있죠. 아내. 이런 내용들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다음, 객관적 상관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뭐 치자나무 뒤에 이제 그 버섯 같은 집 모양들 전부 다 뭐예요? 나의 불편한 심리가 투서되어 있는 객관적 상관물들이라는 거. 한낮의 땡볕을 견디고 서 있는 치자나무, 어색한 자리를 참아야 하는 불편하고 곤혹스러운 나의 심리 상태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
치자나무 한 그루가 한낮의 땡볕, 여러분들, 한낮의 땡볕, 이 곤혹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은 지금 주인공이 처해 있는 상황인 것이죠.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에 대한 나의 이중적 심리, 묵은 빈문서가 나올 것 같은 조마조마한 마음, 그리고 이 기분, 결국에는 이게 뭐예요? 마음의 빚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있다는 이야기죠. 알아시고요. 그래서 빚이 있을 수 없다는 떳떳한 처지, 이건 뭐예요? 자기 위안이죠. 표면적으로. 그러나 이것이 하나하나 안에 의해서 벗겨짐에 따라서 이 묵은 빈문서가 들추어지죠.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이라고 생겼고 습지에 돋아오른 여름버섯, 여러분들 여름버섯 형상, 그리고 조금 전에 여러분들 앞에 제시문에서 치자나무 기억나시죠? 자, 모두 다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거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하지만 내게 빚은 없었다. 노인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빚이 있을 수 없는 떳떳한 처지였다. 조마조마한 심리와 대조되는,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러한 심리가 강하면 강할수록 빚이 있다라는 것을 오히려 반증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드러나고 있고요. 다음 질문. 자, 노인과 나의 관계 보죠. 노인,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요. 나는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죠. 그래서 서로 주고받을 것이 없는 관계. 그래서 빚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노인과 나는 결국 그런 식으로 서로를 주고받을 것이 없는 처지였다. 여기 나와 있는 부분. 한데 이번에는 웬일이지 노인의 눈치가 이상했다.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시켜주고 있는 부분이군요. 자, 새삼스레 다시 딴 세상 희망이 생긴 것일까? 네.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통해서 노인이 아무래도 엉뚱한 꿈, 내가 상상하지 못한, 자, 지분계량 사업, 이게 바로 여러분들 엉뚱한 꿈이죠. 두 가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꿈, 그리고 노인이 꾸는 꿈의 구체적 내용이고 시대적 배경 1970년대 당시의 시대 상황을 암시해주고 있는 구절이라는 거, 요 두 가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눈길 요 정도 보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 그러면 눈길 마치고요. 수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필과 관련된 이론적인 부분들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해두시고요. 수필과 소설의 차이점, 여러분 요것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이가 체험한 세계를 표현하고요. 이건 뭐예요? 허구의 세계죠. 요 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수필의 종류, 여러분들 요건 좀 알아두세요. 우리가 교재에서 만날 수 있는 대부분의 수필은요, 물론 아닌 것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경수필입니다. 중수필도 있긴 하죠. 네, 무거운 주제, 시사적인 이슈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작품들 있고요. 그래서 수필의 내용, 체험 관찰, 독서 경험, 그리고 인생관 사상 느낌 등을 표현한 것이고요. 그리고 독자의 효용, 은은한 감동을 느끼고, 그리고 깨달음과 지혜를 얻을 수 있게 해주고, 정서를 풍부하게 해주고, 비평정신을 갖게 해준다는 거, 이 정도 특징이 있다는 거 알아주시게 되겠습니다. 자, 산정무한 보도록 할게요. 정비석에 여러분 정비석의 산정무한도 마찬가지로요. 수필 작품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네, 중요하다는 건 자주 출제된다는 것이겠죠. 잘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작품 특징 보도록 할게요. 여정과 견문에 따른 감상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경과 서정이 조화를 이루고 있고 대상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묘사하여 성화 형성하겠다라는 거. 수필이긴 한데요. 기행수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정과 견문 그리고 이에 따른 감상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표현 기법의 구사와 섬세하고 감각적인 언어의 사용으로 화려치 문장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요거 특히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따 본문에서도 보도록 할 거예요. 자연의 장관에 대한 감탄이 자주 등장하고 지명이 얽힌 일화 그리고 전설과 회고, 객창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는 거. 여러분 참고로 객창감은 뭐냐면요. 여행지를 여행하는 그런 어떤 여행객들의 쓸쓸한 애틋한 그런 느낌들, 애상감을 객창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전체 줄거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 보죠. 자, 여러분 본문 여러분 핵심 내용 볼게요. 여정과 그리고 감상, 내금강 역사에 도착하고요. 자, 이 도착한 부분을 압축과 생략을 사용해서 간결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 내금강 역사의 모습과 느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모습, 견문, 그리고 느낌, 감상. 대조적인 한국적 모습 드러나고 있다는 거. 내금강 역사에 도착. 여러분 첫 번째 여정이죠, 그쵸? 내금강 역사. 선장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듯이 멋진 양관, 서양식 건물,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한 정다운 아주 좋은 대조점,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두 건물이라는 거. 그래서 내와 외, 내금강 역사와 한국식 외금강 역사인 서양식을 여실히 상징하고 있다는 거. 요 정도 내용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 달라 비유와 수식어 사용을 통한 표현효과 어느덧 간장도 맑아온다. 구체적인 비유를 사용해서 명료성을 지니고 있는 문장이고요. 문득 발뿌리에 외람된 문성교 마지막 부분 격조 있는 수식어를 사용해서 유창함, 거침없는 표현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특징.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야월의 달빛 차갑게 넘실거리는 13야월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13일이에요. 음력으로. 15일이 보름이죠. 그러니까 보름 가깝게 된 달이 아주 크고 둥글게 떴겠죠. 깊은 산의 밤이라 과시 바람은 세찬데 계곡 시냇물이 흐르는 골짜기 소리가 정신을 빼앗을 듯 소란하여 추위는 한층 뼈에 스민다. 네. 자, 소란하여 추위는 뼈에 스민다. 청각 그리고 촉각적 심상이 쓰이고 있죠. 상한사 뭐 나왔습니까? 여정도 나왔네요. 밑에 볼게요. 어느덧 간장도 청수에 씻긴 듯 맑아온다. 네. 명료성, 구체적 비유 사용. 마지막에 10분쯤 문득 발부리에 나타나는 단청된 다리는 이름부터 격에 올려 함부로 건너기조차 외람된 문선교 유창성 드러나는 부분이고요. 유창성, 명료성 알아두세요. 네, 산정무한가 그리고 이효석의 작품은 이 본문에서 이제 또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이효석의 산이라는 작품도 있는데요. 이 산이라는 작품과 이 부분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문에서 또 말씀드리긴 할 거예요. 굉장히 유사해요. 이런 것들이 나무들이 열거되어 있는 부분들. 자 보죠. 이 부분입니다. 박달나무, 엄나무, 피나무, 자작나무, 고로쇠나무 등등 이렇게 수목이 지천에 깔려 있다라는 거. 열거법과 그리고 등등등 생략법이 쓰였죠. 그리고 산정무한과 이효석의 산이라는 작품의 유사성을 지니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 이 정도만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많다고 한 어느 시의 구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바로 이 어느 시가 이효석의 산이라는 작품이에요. 근데 이효석의 산이 여러분들 시가 아니고요. 이 산문문학이에요. 그래서 시하고 산문문학을 이 작가가 혼동한 부분입니다. 이거. 자, 그래서 소설입니다. 단풍이 산이요, 단풍이 바다다. 온 산을 뒤덮은 어떤 그 아름다운 풍경을 나타내주고 있는 부분인 것이죠. 화장법, 은유법, 대꾸법 이런 것들이 쓰인 것이죠. 자, 이효석이 마찬가지로 들이라는 작품과 유사합니다. 땅은 어디서 어느 때 그렇게 맑은 물감을 먹었기에 봄이 되면 한꺼번에 그것을 지천으로 뱉어낼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 부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중을 한박 빨아들인 해명과 같이 울어볼수록 찬란하다. 여러분들 유사하죠? 본문 볼게요. 산 전체가 요원 같은 화원. 네, 여러분들 요원이라고 하면요. 불타는 원, 들판이라는 뜻이에요. 불타는 들판처럼 붉게 물든 화원, 꽃밭. 근데 실제 여러분들 꽃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금강산의 단풍진 아름다운 모습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 밑에 활짝 피어오른 한떨기의 꽃송이다. 네, 단풍이 물든 봉우리를 설명한 부분이죠. 은유법이 쓰였네요. 자, 시각적으로 단풍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는 첫 번째 문장, 네, 대꾸법의 문장이 쓰였고요. 자, 백화난만한 것일까 아니면 불의의 신화, 네, 뜻하지 않은 도깨비불 역시 마찬가지로 단풍을 은유한 것입니다. 저분들은 금강산의 단풍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박 빨아들인 물감을 해면처럼, 해면이 붉은 물감을 한박 빨아들이면 그 해면 이 신체라고 해야 되나요? 여하튼 각 부분에 붉은색이 쭉 들어오겠죠. 그걸 여러분들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 참신하고 예쁜 비유죠. 자, 다음 질문 보도록 할게요. 이효석이 역시 마찬가지로 산과 유사한 부분이 나오고요. 자, 단풍이 이렇게까지 고운 줄은 몰랐다. 문영은 여행 동반자입니다. 동양화의 화폭 속을 거니는 흥겨운 그런 감을 그대로 맛본다는 것이다. 정말 우리도 한떨기 단풍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떨기 단풍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와 단풍이
동급, 동격이란 이야기죠. 물심이려, 물화일체, 뭐 이런 것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주객일체. 그 밑에 한번 여러분 볼까요? 다리는 줄기요 팔은 가지인 채 피부는 단풍으로 물들어버린 것 같다. 옷을 훨훨 벗었고 쥐어짜면 물에 헹궈낸 빨래처럼 네, 붉은 물감이 쫙 흘러내리는 것 같대요. 과장법, 그리고 직유법도 쓰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참신하죠? 빨래, 물감. 아까 여러분들 해면, 물감을 한 빡 빨아들인 해면같이 또 마찬가지죠. 이런 표현들 굉장히 참신하군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태자 무덤에서 느끼는 애상과 네, 글쓴이의 감정이입된 부분, 무덤, 비서, 용마의 고영, 그리고 구름, 백화, 달. 애상감을 완기하는 부분, 황혼, 초라하고 처량한 무덤에 비는 분위기, 석양이 저무는 저녁 하늘. 자, 이런 부분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도 보도록 할게요. 용마석. 마이태자의 무덤이 황혼에 고독했다. 네, 마이태자의 무덤이 황혼에 고독했다라는 거, 누가 고독한 겁니까? 이거 서술자가 고독한 거겠죠. 뭐예요? 감정이입. 능야기에는 너무도 초라한 무덤, 철책도 상석도 없고 풍우에 시달려 비문조차 읽을 수 없는 화강한 비석이 오히려 처량하다. 네, 역시 마찬가지로 감정이입. 마지막으로 보도록 할게요. 저번엔 선역 하늘에 화석된 태자의 애기 용마의 고영이 슬프다. 역시 마찬가지로 슬프잖아요. 화자의 감정이, 서술자의 감정이 이입된 소재죠. 무심히 떠도는 구름 마찬가지로, 그리고 백화, 그리고 초저적 달. 모두 여러분들 이 소재들, 네, 감정이 이입된 대상들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보도록 할게요. 마이태자에 대한 회고, 글쓴이 상상을 통한 회고, 보죠. 태자의 몸으로 마로 만든 옷, 평민의 옷을 입었다는 이야기죠. 고행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험한산 금강산에 들어온 것은 천년사직을 망쳐버린 데 대한 고행이다. 흥망이 제천이라 천운을 슬퍼한들 무엇하랴? 네, 여러분들 흥망이 제천이라, 흥하고 망하는 것은요 하늘의 뜻이래요. 운명론적 세계관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죠. 숙명론. 천운을 슬퍼한들 무엇하랴? 네, 신라의 멸망을 슬퍼하는 것이죠. 그 주체는 바로 마이태자의 슬픔을 말하는 것이죠. 이 정도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가일몽, 인생무상의 정서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인생무상의 정서가 드러나는 고사성어 남가일몽, 네, 천년도, 수유, 그리고 부토로다라는 인생무상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수스럽다, 객창감의 집약이 들어있는 부분, 여운을 남기고 있는 부분. 여러분들, 천년세석 남가일몽, 이건 뭡니까? 나라가 망한 슬픔이죠. 그래서 한낱 덧없는 꿈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여기 나왔어요. 인생무상이기도 하죠. 그런데 나라가 망한 슬픔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발 더 나아가면 맥수지탄의 정서까지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거, 이 정도까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정서는 여러분들 인생무상까지예요. 유고한 영겁으로, 네, 오래된 천년도 수유던가 고작 70생의 희로애락을 싣고 각축하다가 한움큼 부토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라 하니 인생무상 드러나고요. 의지 없는 임지 없는 나그네의 마음은 엄여이니 수스럽다. 여기서 그 무한한 자연 속에서 유한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고 인생무상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죠. 자,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산정무상. 자, 그러면 이상의 권태 수필 작품 보도록 할게요. 작품의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목이 권태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여러분들 권태를 찾으시면 돼요. 여러분, 주요 제재는 장기두기죠. 자의식으로 뭉쳐진 내면의 세계를 드러내고 주관적이고 개성적으로 대상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줄거리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제시된 본문 장기두기입니다. 의미 없는 장기두기. 작가가 느끼는 권태의 원인, 환경의 단조로움, 굴곡이 없는 상가, 어디에나 있는 같은 세계의 벌판, 비슷비슷한 농가,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과 생활의 단조로움, 오늘도 보는 김서방, 내일도 보아야 할 흰둥이, 검둥이,
그리고 항상 두면 항상 이기거나 항상 질 수밖에 없는 장기두기, 뭐 이런 것들. 자, 이글에 나타나는 세 가지 권태가 있습니다. 극권태, 그리고 흉악한 권태, 그리고 절대 권태 있는데, 여러분들 이 부분은 그냥 참고 지식으로 읽어만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본문 보도록 할게요. 권태의 수필적 속성 보도록 할게요. 한가한 농촌 마을에서 느끼는 권태라고 하는 일상적이고 사소한 느낌으로부터 현대의 삶이 나타내는 무의미성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거. 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서 차라리 어두워버리기나 했으면 좋겠는데 벽촌의 여름날은 지루해서 죽겠만큼 길다. 권태롭죠, 처음부터. 동해 팔봉산 곡선은 왜 저리도 굴곡이 없이 단조로운 거? 네, 권태로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벌판. 이 벌판은 어쩌라고 이렇게 한없이 늘어놓였을꼬? 권태죠. 그리고 어쩌자고 저렇게 똑같이 초록색인가? 권태죠. 권태로운 모든 것들. 밑에 휘청거린 소나무 기둥, 흙을 주물러 바른 벽, 강낭대로 옥수수대입니다. 둘러싼 울타리를 덮은 호박 넝쿨 모두가 그것같이 똑같다. 권태죠. 자, 그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녁이나 아침이나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염서가 계속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권태. 모든 것이 다 똑같은 거예요. 권태. 뒤에 나는 아침을 먹었다. 그러나 무작정 널따란 백지 같은 오늘이라는 것이 내 앞에 펼쳐져 있으면서 무슨 기사로 좋으니 강요한다. 무엇인가 해야 된다는 심적인 강박감이 드러나 있지만 오늘도 내일도 똑같이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는 권태일 뿐이에요. 그 밑에 최서방의 사랑에는 아무도 없나 보다. 최서방의 조카가 낮잠을 잔다. 네, 낮잠. 권태로운 일상이에요. 마찬가지로. 계속 보면 그러니까 나와 장기 두는 거 그것부터가 권태다. 왜 권태냐면요. 밤낮 두어야 마찬가지일 바에 안 두는 것이 낫지. 지는 것도 권태여는 이기는 것이 어찌 권태가 아닐 수 있으랴. 그러니까 계속 이기는 게 이게 권태라는 거예요. 반대로 계속 져도 권태죠. 그러니까 맨날 이겨. 여러분 재미있겠습니까? 재미없겠죠. 맨날 져요. 재미없겠죠. 아, 내가 이거를 실수하면 내가 지겠다. 뭐 이러한 어떤 이 감정을 느낄 수 있어야지만 좀 더 노력해서 적극적으로 장기를 둘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태롭지 않게요. 자, 다음 질문 볼게요. 한 번쯤 져주리라 나는 한참 생각한 채에다가 슬그머니 위험한 자리에 장기를 갖다 놓는다. 권태로부터 탈피하려는 시도죠. 나의 시도. 최서방의 조카는 하품을 쓱 한번 하더니 이윽고 둔다는 것이 딴전이다. 의뢰질 것이니까 골치 아프게 술을 쓰는 게 아닐까. 나는 내가 권태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서방의 조카는 어떻다는 이야기예요. 그 자체를 느낄 수 없을 만큼 이 삶과 생활 자체가 모두 다 권태인 거죠. 네. 그 밑에 장기를 갖다 놓고 그저 얼른 끝을 내어 져줄 만큼 져주면 이 상승장군 자신을 붙댄 표현이요. 항상 이길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기는 권태죠. 자,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머리에서 그 무수한 별들이 야단이다. 또 어쩌라는 것인가? 역시 먼저 누워서 별을 봤는데요. 별도 권태예요. 그것은 다만 향기도 촉감도 없는 절대 권태에 도달할 수 없는 영원한 피양이다. 여러분들 아까 절대 권태 이 설명해 드린 부분 화면에 나왔어요. 그 부분 여러분들 돌려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피안이다. 네. 별조차 이렇게 싱거울 수밖에 없다. 권태인 거예요. 모두 다가 권태인 거예요. 자, 중간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소화를 촉진시키느라고 길을 왔다 갔다 한다. 들칠 적마다 되돌아올 적마다 멍석에 누운 사람들의 수가 늘어간다. 멍석에 사람들이 하나하나 마당에 평상에 놓고 누웠는데요.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누워만 있어요. 마치 시체 같아요. 이것도 뭐예요? 전부 다 권태예요. 그래서 나도 어떻게? 가서 자야겠다. 자, 당황스럽죠? 삶에 대한 글쓰기의 근본적인 태도, 자신의 삶을 권태롭게 느끼고 있어요.
다 권태인 거예요. 그냥 의미 없고 무가치하다라는 거. 모든 것에서 절연된, 완전히 끊어진, 단절된 지금의 생활은 과연 권태의 극권태 바로 그것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간디의 물레를 볼게요. 작품의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서 영화 이야기를 제시하여 독자의 흥미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영화 속에서 물레를 돌리는 간디의 모습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면서 현대의 문명의 모습을 탐색하고 있고요. 연상과 유추를 통해서 사고를 확산시키며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론에서 단정적 진술을 피하고 독자에게 판단을 맡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연상은 여러분들 떠올리는 것이고, 실마리를 통해서 유추라는 건 뭐죠? 하나의 어떤 이 개념과 대상의 속성을 통해서 전혀 다른 대상의 어떤 속성을 파악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유추라고 하죠? 자, 전체 줄거리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화면 통해서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 볼게요. 영화 간디, 네. 불복종 비협력 투쟁을 주 내용으로 하여 80년대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는 이 영화를 소용하기 어려웠다라는 거. 그리고 간디를 그러면 왜 인용했을까? 화제를 제시하기 위해서, 논의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에서 특별하게 중요한 내용 없어요? 다음 장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내용 생성 방법 여러분들 요거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의 주된 특징의 분석을 통해서 내용 생성, 즉 간디가 물레를 돌리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물레와 간디 사상 간의 유기적 관계를 해명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 자, 요거 늘 물레를 돌리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간디의 사상의 진위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다음 화면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괴의 억압의 시대라고 할 수밖에 없는 오늘의 상황. 네. 지금의 상황에 대한 서술자의 비판적인 시각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죠. 봐요. 여러분, 우리 바로 위에 화면에서 이 부분입니다. 단서. 비폭력주의와 물레. 바로 이걸 말하는 것이죠. 간디 사상의 본질을 밝혀줄 소재. 얼핏 보아서 별 상관없는 것 보이지만 간디 사상의 근본에 이 물레를 돌리는, 물레를 통한 어떤 비폭력주의의 생각, 사상이 드러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주된 특징, 간디에서 물레를 돌리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고요. 그를 통해서 간디 사상, 진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요. 비폭력주의와 물레의 어떤 이 동질적인 속성, 유기적인 속성을 말하려는 의도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간디의 이상적 사회, 소농촌 공동체를 기본으로 자치를 실현하고 있고요. 비폭력, 사랑, 유대를 바탕으로 한 인간이 자기 완성을 가능케 하는 공동체라는 거. 그래서 이상적인 사회, 여러분들 본문에서 이제 보실 거예요.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외형적 속성이고요. 이상적 사회의 내면적 속성,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적 사회는 자기 충족적인 소농촌 공동체. 두 번째는 중앙집권적인 국가기구의 소멸. 세 번째는 마을민주주의에 의한 자치가 실현된 공간. 이게 바로 외형적인 그런 어떤 속성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내면적 속성 보도록 할게요. 인간을 도외시한 이윤 추구, 물건과 권력에 대한 맹목적인 탐욕, 그리고 비폭력과 사랑과 유대. 이것이 바로 이상적인 사회의 내면적 속성이라는 거.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레의 상징적 의미 조금 더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신성교육의 수단이다. 불평등 사상의 토대가 소멸하는 데 기여하고 있고요. 소박한 삶의 가치를 긍정하게 하는 토대. 그래서 어떤 이 물레가 가지고 있는 간디의 사상, 상징적으로 비폭력적인 이런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한 공동체 물레가 어떻게 불평등 사상의 문화적 심리적 토대의 소멸에 기여할 것이라는 것. 물레의 교육적 의미예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입니다. 소박한 삶의 가치를 진정으로 긍정할 수 있게 하는 토대를 제공해 준다라는 거. 물레의 교육적 의미, 통일한 의미. 밑에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욕망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 네. 간디의 사상은 욕망을 억지로 참아야 하는 금욕주의가 아니라는 거.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욕망해야 한다는 거. 물질적인 권력에 대한 맹목적 그리고 비인간적 탐욕에서부터 탈피해야 한다는 거.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지문 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 생성 방법. 간디가 물레질을 통해서 극복하려 했던 산업 문명의 폭력적 상황.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산업 문명의 폭력적 상황을 어떤 이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아까 작품 서두에서 특징 바로 유추적. 네. 활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헛소리처럼 들릴지 모른다. 그러나 온갖 생명에 대해 생명의 위해를 가해온 산업 문명이 인간 생존의 자연적 생물학적 기초 자체를 파괴한 데까지 도달한 지금 현대인들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정말 헛소리로 남는다면 우리의 장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인류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 자, 그래서 간디의 물레 여러분들 여기까지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여러분 UCV는 이제 조침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침문. 네, 바늘이 부러졌죠? 특징 뭐죠? 대상을 의인하여, 네, 바늘을 마치 친한 벗으로 슬픔을 과장되게 표현했다는 거, 여성 특유의 섬세한 감각과 정서가 두드러진다는 거, 문장의 가락이나 호흡이 우아하고 애절하다는 거, 네, 그래서 부러졌잖아요. 사별한 거예요. 의성어, 의태어를 활용해서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 일상생활 속에서 작품의 소재를 취하고 있다는 거, 제문을 짓게 된 취지를 밝히는 서사 바늘과의 추억을 회상하는 본사, 그리고 내세의 인연이 지속되기를 다음 생에 소원하는 결사로 구성되고 있다는 거, 무생물인 바늘을 의인하여 대상기를 애절한 슬픔을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어 여성의 섬세한 감각과 정서를 느낄 수 있다. 네, 이러한 내용. 여러분들 요거 좀 잘 알아두세요. 형식 제문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유세차, 모년, 모월, 모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부러진 바늘을 추모하는 형식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줄거리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자, 조친문희 작가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 부분 좀 보도록 할게요. 시삼촌 깨워서 동지상사 낙점을 무르와라는 구절. 네, 벼슬을 하고 있었군요. 비복들도 쌈쌈이 나눠주고 낱낱이 나눠주고 제문의 형식을 알고 있고 문장이 유려하고 그리고 고사를 인용하고 이런 걸 통해서 네, 지체가 높고 한문적 교양을 쌓은 식자층 여인이라는 걸 첫 번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가난하여 바느질에 마음을 붙여 널로하여 시름을 입고 생계를 꾸려나갔다. 바느질을 하는 침몰한 이야기예요. 가난한 여염집 아나. 여름낮에 주렴이며 겨울밤에 등잔을 상대하여 라는 구절. 네. 이렇게 자, 서술자의 어떤 그 사회적인 지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해석에 따라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문을 보도록 하죠. 네, 유세차, 모년, 모월, 모일 조금 전에 여러분들 나왔듯이 제문의 형식을 통해서 화자, 서술자가 어떤 지체 높은 가문의 여성, 식자층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종유로운 것이 바늘이다. 네, 바늘이로되 세상 사람이 귀히 여기지 아니한 것은 도처에 흔하기 때문이다. 너무 일상적이고 평범하기 때문에 귀하지 않게 여겼다는 이야기야. 그러나 나는 남다르죠. 왜? 나의 오랜 벗이기 때문에. 자, 나의 정예가 남과 다름이다. 오호 통제라. 그래서 더욱 바늘이 부러져서 슬프다. 지금까지 27년이라 어이 인정이 그렇지 아니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나와 함께 벗이 되어 주었던 바늘이군요. 너의 행장가. 여러분들 뭐예요? 바늘을 의인화했죠? 나의 회포를 총총히 적어 연결하너라. 영원히 이별한다. 다음. 몇 년 전에 우리 시삼촌께서 동지상자 낙점.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식자층의 사대부가의 여인이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죠. 밑에 비복들도 쌈쌈이 낱낱이 나눠주고 마찬가지로 비복들이 있었대요. 네, 너를 택하여 손에 익히고 그리고 지금까지 해포되었더니 슬프다 의인화되었고요. 연분이 비상하여 네,
인연이 평범하지 않아서 무수일코 부려뜨렸으되 오직 너 하나를 오래도록 보존하였으니 비록 무심한 물건이지 어찌 사랑스럽지 아니하려. 그래서 더욱 아깝고 불쌍하다. 나의 신세가 기구하여 스라의 자식이 없고 인명이 흉하나요. 그래서 너 하나만을 친구로 삼았다는 이야기예요. 더욱 슬프겠죠? 시름을 입고 생애를 도움이 적지 아니하였는데, 어떤 이 바늘이 가지고 있는 실제 효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오늘날 너를 연결하니, 슬프다. 귀신이 우리의 어떤 그 우정을 시기하고, 그리고 미워하십니다. 라는 부분.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미묘한 품질과 특별한 재치. 여러분들, 미묘한 품질과 특별한 재치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날렵하게 생긴 모습, 그리고 옷을 꿰매고 깊고 있는 그런 기술, 이런 것들. 철 중에 쟁쟁이야. 물 중에 명물이고 대단한 물건이고 철 중에 쟁쟁이다. 쇠 중에 가장 뛰어나다. 백대의 협객이다. 호탕한 무인이다. 만고의 충절이다. 충성과 절개를 지닌 인물이다. 추호 같은 물이 가을 터럭 같은 날카로운 뾰족한 부리와 둥그스러운 귀, 뚜렷한 귀. 자, 소리를 듣는다 하는지라 능나 두꺼운 비단과 얇은 비단을 난봉과 공작을 수놓을 듯, 난새와 봉황을 그리고 공작을 수놓을 듯. 자, 아름다운 그렇던 이 바느질, 그 민첩하고 신기함은 귀신이 돕는 듯하니 어찌 인력이 미칠 바리요. 그러니까 바늘이 가지고 있는 신묘한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다음 집은 슬프다. 자식이 귀하나 손에서 놓일 때도 있고 비복이 순하나 명을 거스릴 때 있으니까 자식도 내 손에서 떠날 때가 있고 비복들, 노비들도 내 말을 거역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바늘을 어떻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이야기겠죠. 자, 나이 전후의 수응함을 생각하면 자식의 진하고, 즉 자식보다도 낫고, 그리고 천운으로 지불하고 오색으로 파란을 놓아 은으로 만든 장식품에 범랑으로 색을 올려 꾸몄다는 이야기예요. 글쓴이의 정성입니다. 바늘에 대한 부녀의 노래개라. 바늘의 또 다른 용도, 주렴, 구슬로 만든 발, 그리고 이것을 누비고 호고 감치고 받고. 바느질의 여러분들 여러 종류를 말하는 것들이죠. 자, 봉의 꼬리를 두르는 듯 땀땀이, 바늘질은 한 땀 한 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수미가 상하고 처음과 끝이 잘 얼어지고 솔솔이 붙여내매 옷과 옷을 연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조화가 무궁하다. 이생에 100년 동거하였더니 내가 살아있을 때 죽을 때까지 함께 살려고 하였는데 오해져라. 슬프다. 바늘이여. 금년 10월 초 10일 술시에 오후 7시부터 9시경 희미한 등잔하에서 관대, 벼슬아치 여러분들 관복을 말합니다. 깃을 달다가 무심 중간에 작은 동 부러졌대요. 놀라워라. 바늘이여. 안타까움이죠. 감정을 과정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기색 혼절하였다. 기가 막히고 혼이 나갔다가 속절없고 할일없다. 편작의 신술. 여러분들, 편작은요, 중국의 명의를 말해요. 죽은 사람도 살린다고 하네요. 신술로도 장생불사 못하였네. 살리지 못할 것이다. 동네 장인에게 떼이런들, 그러니까 붙인다는 이야기예요. 대장간 가서 능히 붙일 수 있을 것인가. 한 팔을 베어낸 듯 한 다리를 베어낸 듯 매우 슬프다 라는 이야기군요. 다음 질문. 오 통제라. 슬프다. 내가 조심하지 못한 탓이다. 백인이 유아히 사다. 나로 인해 죽었다. 바늘이 나로 인해 부러졌다. 누구를 탓할 것인가. 고사성어 수원수고. 절묘한 의형은 눈 속에 삼삼하고 아른거리고 특별한 그 기술은 마음에 삭막하다. 후세에 다시 만나 평생 동거지죠. 함께 살아가는 정을 다시 이어 백년고락과 일시생사 한날 한시에 태어나고 죽고를 한 가지로 하기를 바란다. 자, 오호 에제라 바늘이여 라고 해서 여러분 주침은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거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자, 희곡작
작품 여러분들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곡에서요, 내용 정리는 희곡과 시나리오 여러분들 영화 있죠? 이 여러분들 두 가지 비교만 보고서 바로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우리 교재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본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희곡 그리고 시나리오. 여러분 희곡과 시나리오의 가장 커다란 차이점이 뭐죠? 쓰임이 다르죠. 희곡은 뭐예요? 무대상으로 전제로 한 연극대본이고요. 시나리오는 뭡니까? 영화 상연을 전제로 한 영화대본이죠. 그래서 연극대본인 희곡은 무대상연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무대에 올라갈 수 있는 인물들 제한이 있겠죠. 배경도 제한이 있겠고. 그래서 시나리오에 비해서 희곡 같은 경우에는 제약이 비교적 많아요. 반면에 시나리오는요, 화면 처리가 굉장히 자유롭겠죠. 기술적으로. 그래서 희곡보다 그 제약이 좀 더 덜하다. 자유롭다는 거. 이 정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작품 보도록 할게요. 맹진사택 경사 보이십니다. 오영진의 작품. 자, 우리 특징, 한국적 골기미가 두드러지게 표현한 희극문학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 시집가는 날이라는 이름으로 또 작품도 있죠. 1막, 네, 발단전개, 그리고 2막, 위기, 반전, 결말.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 다들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등장인물, 맹진사, 갑분이, 이쁜이, 미연이, 삼돌이. 자, 인물 좀 보도록 할게요. 맹진사 권력지향의 인물이고요. 양반의 허욕과 무능, 그리고 타성이 전형이고요. 갑분이 맹진사의 딸이고요. 이기적인 인물이고요. 이쁜이는 갑분이 하녀이고요. 소박하고 헌신적인 인물이고요. 네, 자, 권력지향적 인물, 맹진사택 경사의 맹진사, 그리고 껍빛단리의 이인국 박사.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시울상으로 변했다. 신랑이 멀쩡하다는 사실을 한 맹진사는 갑분이의 이쁜이를 다시 바꿔 혼례를 치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맹진 노인이 자꾸 혼례를 급히 맹노인 여러분들 이 상황은 모르죠. 사정을 설명할 수도 없고 혼례를 그대로 치를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 울상을 짓고 있다라는 거. 90이든가 98하고 며칠 더 먹었더냐? 네, 나이가 많아서 정신이 온전치 않은 맹노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 사위를 골라 둘만한 수완을 가진 내 위인이 인젠 제법인 거. 네, 이를 꾸미거나 실어나가는 그렇던 재량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웬일로 여태까지 초례를 올리지 않느냐? 전통 혼례의 한 절차를 말하는 것이고요. 울상으로 변한다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 질문 보도록 할게요. 훌쩍 뛰어가 부에게 귓속말로 하다가 곧 환멸을 느끼고 돌아서는 장면. 네, 이 부분. 맹진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방책을 의논해보다가 다시 계획이 실패한 것을 짐작한 듯 오락가락하고 있고요. 맹진사의 이러한 태도는 그의 계획이 완전히 실패해서 이쁜이를 미연과 혼인시키게 될 때까지 계속 된다라는 거. 네,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내용 없어요.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가온 새 서방을 저렇게 우두커니 앉혀두는 법이 어디에 있느냐? 어서들 시작해라. 네, 혼례를 재촉하는 것이죠. 맹노인. 자, 맹노인. 옛기 불효불측한 무리들, 네, 맹노인 이거 지금 상황 파악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재촉을 하고요. 이제나 저제나 경각에 있는 늙은 거, 경각, 짧은 시간을 뜻하는데 얼마 안 있으면 내가 눈을 감을지도 모를, 뭐 이런 의미겠죠. 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보도록 할게요. 네, 맹진사의 심리 상태 그리고 의미. 자, 그래서 껑충 놀라 뛰며 여러분 바로 저 부분입니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맹진사는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신랑이 절름발이인 줄 알고 신부에게 몸종을 바꿨으나 사실은 훤칠하게 잘생긴 인물이었기 때문이고요. 결혼을 원래대로 진행하려면 빨리 갑분이를 데려와 하는데 사정을 모르는 맹노인이 혼례에 지촉하고 있어 맹진사의 불안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풍자성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 이 정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맹노인이 극의 진행에 미치는 영향.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례를 치르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 정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맹노인이 계속 재촉을 하죠. 네, 자, 요거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네, 여러분 맹진사 백
경사, 네, 시집가는 날까지 우리가 산문문학 작품을, 네, 우리 다 봤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다음 강의에서는 우리 고전문학 작품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